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목록에 있어요. '나의 왕따 경험을 꼭 유튜브에서 얘기해야겠다.' 이게 약간 소명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과 얘기 나누고 싶고 그걸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얘기 한 번은 꼭 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의 왕따 경험은 어찌 보면 그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는 경험에 비해서는 아주 미약한 수준일지 몰라요. 저는 고데기로 지져지거나 맞거나 돈을 뺏기진 않았거든요. 재수 없다고 이제 짝이 저랑 앉지 않겠다고 뭐 자리를 바꾸고, 체육 시간에 이렇게 둘씩 줄을 설 때 제 옆에 아무도 안 서고, 뭐 쉬는 시간에 와서 말 거는 사람도 없고 밥을 같이 먹을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죠. 제가 뭐 피해를 엄청 입고 무슨 일을 겪고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생긴 변화들이에요. 일단 매 학기 초가 될 때마다 제가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해요. '밥 먹을 사람이 같이 없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 주지 않을 거다.' 체육 시간에 줄을 서는 게 공포였어요.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 번호 순서로 줄을 서라고 하면 너무 마음이 편했어요. '짝이 없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근데 가끔 "알아서 2명씩 줄 서라." 그러면 제 옆에 아무도 안 서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수학여행 갈 때도 너무 무섭고, 버스에서 내 옆에 아무도 안 타고 실제로 아무도 안 타서 나중에 저처럼 또 혼자인 애가 앉거나 뭐 선생님이 앉거나 아니면 혼자 가거나,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강도 높은 공포가 되기 시작했어요. 체육대회도 무섭고 "야 너 나랑 짝할래?" 이런 말이 나오는 모든 상황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게 중2 때 그 사건 이후에 시작이 됐고, 대학에 가서도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졸업해서도 계속 같은 상황이에요.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인사를 건네거나 "밥을 같이 먹으러 갈래?" 이러지 않는 것에 대한 공포. '어머 왜 쟤는 혼자야? 왜 쟨 친구도 없어?'라고 말할 것 같은 그 수치심. 항상 쩔쩔매고 항상 사람들의 눈치를 받고 혼자 있는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더 싫어할 것 같고, 중2 때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34 살까지 반복이 됐어요. 20년 내내 그러고 산 거예요. 뭔가 '버스를 타야 된다. 공포스럽다. 짝을 지어서 조별 활동을 하라고 한다. 공포스럽다. 친구들이랑 같이 뭐 숙제를 한다. 뭐 어울려야 된다. 공포스럽다.' 늘 긴장되고 사람들과 같이 무엇을 하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없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일이 힘들었나가 아예 기억이 안 나요.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그 일이 나한테 힘들었는지 좋았는지 보람되는지 기억이 안 나고, 너무너무 눈치 봤던 기억만 나요. 어쩔 줄 몰라 하고 눈치 보고 이랬던 기억들만 나요.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저에게 생긴 신념이 '모든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도 없고 나는 되게 별로인 인간이다. 성격도 이상하고 진짜 별로다.' 너무너무 쩔쩔매고 정말 친구들 눈빛 하나에 막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받아들여진다고 생각하면 안 됐다가 눈빛이 조금만 차가워져도 '내가 뭘 또 잘못했다. 나를 싫어할까 봐.' 상처받고 이랬습니다. 20 년이 지난 34 살에 우울증으로 이제 죽을 뻔한 상태였어요. 어쨌건 살려고 내면아이 치유 소모임이라는 곳에 나갔어요. "거절당하고 버림받았다."라는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을 생각나는 대로 써 보라고 하셨어요. 20대 때 무슨 일, 뭐 중3 때 거절감의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강도가 적혀 있어요. 그중에 중2 때 왕따 경험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강도가 2-3 이라고 써 있어요. 2-3. 제가 이걸 적을 당시에 이 사건이 그렇게 나한테 크고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거절당했던 사건 중에 그것도 있었어. 지금 이게 나한테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 오히려 다른 사건들에게는 7, 8, 9 이런 수치가 매겨져 있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해 주셨냐면, "내가 지금 뭔가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쓰레기통에 맨 위에 있는 쓰레기를 보고 있는 중이라." 얘기해 주셨어요. 되게 적절한 비유예요. 이렇게 쓰레기통에 어렸을 때부터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였는데 맨 위에 있는 쓰레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 생활이 불편해요. 사람들이랑 요즘에 지낼 때 누구랑 불편해요라고 말하는 건 그 맨 위에 쓰레기를 집어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비워야죠. 비우려면 이제 맨 아래 것까지 다 비워야죠. 맨 아래 게 제일 많이 썩고 오래됐겠죠. 그래서 "맨 위에 게 아니라 맨 아래 거로 접근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고, 여기 있는 사건 중에 저에게 맨 아래에 있는 사건은 중2 였어요. 그 사건을 선생님이 이렇게 영화 장면을 보듯이 사건을 떠올려 보라고 해요. 근데 그 사건을 떠올렸을 때 제가 어땠냐면 숨을 못 쉬었어요. 일단 숨을 못 쉬었고 목이 뻣뻣해지고 웅크리고 앉아서 막 "숨어 있고 싶다."라는 말이 써 있어요. 그때 어린 나를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주로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많이 모르고 있는 부분,
상담에서 얘기를 할 때는요. 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다 잊었고 이제 기억도 안 나요. 또 지금 이렇게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요. 그리고 저도 그랬고 이때 "뭐 이 사건이 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라고 말했는데 대부분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중요한 감정일수록 힘든 감정일수록 당장 느껴지기보다는 얼려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가 겪었던 큰 감정들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세포에 기억돼 있고 몸의 감각으로 기억돼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재현될 때 똑같은 반응으로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체육 시간에 옆에 짝이 없다.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는다라는 그 장면에서 제일 얼어붙은 게 20 년간 반복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지금 직장에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작업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사건의 시작인 체육 시간에 옆에 아무도 없을 때 느꼈던 엄청난 거절감, 수치심, 어쩔 줄 몰랐던 당황스러움, 그 장면으로 갔었어야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장면으로 들어갔어요. 내면 아이 치유의 과정은 드라마에 자주 나와요. 드라마에서 보통 어린 시절의 자신을 상상하는 아이가 자꾸 등장을 해요. 근데 처음에 쪼금 공포스럽게 등장하죠. 뭐 그 아이가 나오면 되게 힘들다거나 항상 악몽이 같은 게 반복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을 잘 수용하고 성장하게 되면 이제 그 아이를 안아 주거나 돌봐 주거나 말을 걸거나 뭐 이러면서 끝나요, 드라마에서. 자주 보셨죠? 치유할 때는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듯이 그 장면을 생생하게 떠올리면 정말 몇 살 때 뭐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줄을 서는데 지금 체육복 색깔까지 지금 생각나요, 말하면서. 줄을 서는데 제가 45 번, 근데 46번 자리에 아무도 옆에 서 있지 않은, "선생님이 거기 왜 비어 있어. 거기 이렇게 빨리 메꿔." 그러는데 친구들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아무도 내 옆에 서지 않는 그때 제가 보이는 순간 이제 제가 숨이 안 쉬어지고 몸이 뻣뻣해지고 이제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운 그 감정이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영화를 볼 때 감정이 느껴지는 것처럼 확 느껴졌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그대로 그 감정이 느껴지면 이제 그 감정이 뭔지 하나씩 이름을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그 감정을 '내가 그때 그걸 느꼈구나.'라고 '아.' 하고 알아차리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체육 시간에 혼자 서 있던 왕따 당하는 그 순간 제가 느꼈던 감정은 '무섭다.'였어요. 친구들이 나를 욕할까 봐, 때릴까 봐, 공격할까 봐, 이보다 더한 일이 생길까 봐, 이 일이 반복될까 봐 너무 무섭다. 이렇게 무슨 감정인지를 알아차리는 거. 그럼 그 감정을 알아차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갑자기 숨이 확 쉬어진 느낌이 들어요. '나는 무서웠던 거구나. 이 감정은 수치심이었던 거구나. 내가 느꼈던 그 끔찍한 감정의 이름이 수치심이구나. 맞아. 나 수치스러웠어.' 이러면서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이렇게 숨이 쉬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못 느꼈던 감정들이 다시 몸에서 반응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실제로 감정의 언어 자체를 잘 몰라요. 이건 저도 경험했던 일이에요. 상담을 하면서 '아 이 감정은 화였구나. 아 이 감정은 억울함이었구나.'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감정의 언어 자체가 되게 없어요. 그냥 물어보면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좋아요." "싫어요." 또는 "모르겠어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빈곤해요, 감정의 언어가. 그래서 "그게 어떤 감정이에요?"라고 상담 선생님이 물어봐도 제가 감정의 언어가 없으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냥 힘들고 불편하고 뭔가 압도당했는데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줘요, 감정의 언어들을. 화가 나요? 아니면 억울해요? 아니면 슬퍼요? 이렇게 뭔가를 던져줘야 제가 그중에서 찾는 거예요, 감정의 언어가 너무 없어서. 그러면서 저도 감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 이 감정은 화나는 거구나. 아 이런 느낌은 억울한 거였구나.'라는 걸 34 살에 처음 배운 거예요. '이건 그런 감정이었어.'라는 걸.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알아차리고 '맞아. 나는 억울했어.' 하는 순간 그 감정을 정말 온몸으로 다 느낀다고 할까요? 그 억울함이 정말 뿜어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길어야 5 분? "나 억울했어. 맞아. 억울했어." 하고 엉엉 울면 5 분도 안 걸려요. 그렇게 사라지고 나면 치유가 끝나요. 어찌 보면 너무 허망할 정도로 쉽고 간단한 일인데 그 일이 혼자서는 안 되죠. 감정의 언어도 모르고 그 장면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장면도 거부하고 이러니까. 사실 모든 감정은 늘 파도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거부하거나 지금처럼 얼려 버리거나 그러면 이제 내 몸의 감각에 내 몸의 세포에 들어가 앉죠. 근데 거부하지 않고 '아 그랬던 거구나. 그래 나는 화가 났었어.'라고 인정하면 이게 그냥 지나가요. 내 몸을 통과해서 내 몸이 망사가 돼서 이게 지나가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감정을 알아주고 나면 과거의 장면이 다르게 보인다. 어떻게 다르게 보이냐면 저는 친구들이 무서웠어요. 공포스러웠어요. 근데 슬픈 감정, 수치스러운 감정, 화나는 감정을 다 수용해 주고 나서 그 장면을 다시 보니까 그 친구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화가 났어요. 그 친구한테 한 번도 화가 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는 한 번도 화가 나지 않은 게 아니라 화가 났는데 화가 난 걸 모르고 절친으로 지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처 내지 못했던 미처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때의 내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마치 드라마처럼 지금의 내가 그 장면 안에 들어가서 그 장면 안에서 어른인 제가 이제 중학생인 제 친구한테 "이 사건으로 인해 얘는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다. 물론 잘못을 하긴 했지만 이거 너무 큰일이었다."라고 말을 해 주니까 그 친구도 막 화를 냈어요. 얘가 잘못하지 않았냐고. 얘가 잘못해서 나도 화가 나서 그랬다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너도 속상했겠다. 너도 기분 나쁘고 화났었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자기 마음을 알아주니까 쪼끔 마음이 내려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한테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야." 뭐 이렇게 제가 중재를 해 줬죠. 마치 선생님이 중재해 주듯 부모님이 중재해 주듯 아주 좋은 부모님. 감정을 잘 수용해 주는 부모님이 돼서 그 중재를 잘 해 주는 거는 선생님이 해 주셨어요, 상담 선생님이 그 당시에. 저는 못하죠. 이 상황을 잘 중재해 주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장면을 다시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아주 미미하게 느껴지거나 거의 안 느껴지거나 또는 그 장면 자체가 그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지 않게 돼요. 이게 치유가 완료가 된 상태예요. 왕따 경험이 해결되고 나서 그 사건을 치유하고 나서 저는 당당해졌어요. 누가 나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렇게 신경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인간이니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쩔쩔매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되진 않았어요. 그냥 불편한데 이유를 알아봐야겠다 왜 싫은지. 그리고 계속 싫어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그럼 내가 미움을 받아야겠다. 이게 가능해졌어요. 전엔 그게 가능하지 않았거든요. 누가 나를 싫어한다는 건 너무 공포스럽고 어떻게든 싫어하지 않게 만들어야 돼서 쩔쩔맸어요. 아무리 말이 안 되는 요구라도 다 들어주면서 무조건 상대한테 맞췄거든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인정 욕구가 사라졌어요. 나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말든 무리에 끼워주든 말든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야 제가 제 취향을 알기 시작했어요. 자기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저처럼 내면의 트라우마가 너무 강해서 거기 묶여 있던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못 찾아요. 제가 늘 다른 사람 눈치를 보느라 너무 이렇게 얼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걸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이 공포로부터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생존 반응이라고 하죠. 투쟁 도피 반응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취향,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이런 건요. 투쟁 도피 반응에서 벗어나서 이완했을 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편안할 때 즐거울 때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20 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몰라요. 미움만 안 받으면 돼요. 이런 상태였던 거예요. 드디어 제가 34년 만에 제 취향을 알기 시작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전엔 그런 게 없었어요. 만약에 누가 안 끼워 주면 불안한 거고 친구가 생기면 다행인 거였는데 '아 나는 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구나. 그리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나도 되는구나.' 이게 엄청난 자유였어요. 지금 말하면서 지금 되게 오래전 얘기를 하느라 되게 어이가 없어요 저도. '내가 그러고 살았구나.' 하고. 그리고 제가 같이 어울리려고 했던 무리들이 대부분 저한테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향도 맞지 않고 대화가 잘 되지도 않고 관심사가 비슷하지도 않은데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위축됐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쓰럽죠. 그래서 점점 더 나와 어울리는 사람, 내가 만나면 편한 사람, 나랑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제가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 새로운 인간관계, 편안하고 즐거운 관계, 만나면 기분 좋은 관계들로 관계가 개편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단 사람 관계 때문에 중학교 2 학년 이후로 20 년간 그렇게 꽉 눌려 살다가 사람 관계가 제일 무서워서 이렇게 얼어붙어 살다가 사람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모든 게 너무너무 극도로 자유로워진 느낌? 완전 돌덩어리처럼 저를 딱 짓누르던 문제가 사라지니까 너무 가벼웠어요 살기가. 그만큼 힘들었고 그만큼 숨 막혔고 그만큼 정말 전전긍긍하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더 놀라운 것. 사람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생각을 100% 하고 살았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기도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대학 선배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선배가 말해 주더라고요. "너 대학 때 되게 멋있었어." 그 말이 되게 놀랐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도 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자유로워지고 사람들 눈치를 안 보고 편해지니까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정작 저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정받거나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거나 가서 무리에 끼고 싶거나 이런 마음이 오히려 없는 거예요.
인생이 아예 세트가 바뀐 느낌이었어요. 다른 종류의 영화를 찍고 있는 느낌? 우울, 슬픔, 좌절, 비참, 비통 막 이런 주인공을 하다가 아예 다른 주인공의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대전환이었어요. 다시 태어난 기분. 사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고 많은 걸 도전했고 신났고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현재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현재 느끼는 이 감정은 다 과거로부터 왔구나. 과거를 치유하지 않는 한 지금의 나를 바꿀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생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은 1 도 사라지지 않고 몸에 다 쌓여 있어요. 엄마의 뱃속에 있던 9 달, 엄마의 산도에서 나오면서 느꼈던 어떤 어려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반겨줬는가, 병원의 느낌이 어땠는가까지 우리 몸이 다 세포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느꼈는지도 모르고 쌓여있는 감정들이 내 인생의 핸드브레이크가 되거든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받기 시작한 것도 "거절감이 두려워요."라고 상담받은 게 아니에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상담받은 거였어요. 아무리 우울증 약을 먹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너무 사는 게 정말 지옥 같고 죽고 싶고 이 마음에서 벗어나지지 않고 죽는 거 밖에 답이 없다고 느껴지고 몸은 너무 무겁고 가라앉고 이걸 해결하고 싶었던 거지 제 왕따 경험을 해결해 주세요라고 간 게 아니었어요. 감정이 계속 적체되면 결국은 무력감, 우울감으로 핸드브레이크가 많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라는 존 브래드 쇼 맞나? 그 책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핵심 요소를 즉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면의 아이와의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게 정말 제가 경험해 봤던 일이었고 정말 그랬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지금 내가 인지를 바꾼다고 해서 자기 계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학원을 열심히 외친다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만나고 이 치유 과정을 끝내야 그때 미처 끝내지 못했던 일, 느껴야 할 감정을 다시 느끼고 했어야 하는 말을 하고 그 일을 하도록 내가 부모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내면 치유고 이 치유 작업이 있지 않고는 현재의 나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아요. 이걸 제가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경험을 하고 나와 같은 어려움, 뭐 우울증, 무기력 또는 살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면서 그게 어린 시절의 그 일 때문이라는 걸 모르고 살고 있을까? 문제의 원인을 다른 데에 있다고 알고 있으니까 해결책도 달라지잖아요. 뭐 우울증 약만 오랫동안 먹는다거나 그러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드는데 정말 해야 될 핵심은 내 내면 아이를 만나고 그 감정을 치유하는 건데 이 핵심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고 있으면 더 오래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해야 돼요. '내면 아이 치유가 진짜 핵심이구나.'라는 걸 제 인생이 바뀌는 걸 경험하고 나서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게 결국 음악하던 제가 상담사가 되게 된 계기였어요.